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와이퍼가 거칠게 앞유리를 닦아냈지만 쏟아지는 폭우는 시야를 집요하게 가렸다. 태진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45. 한때는 열정 넘치는 영업사원이었고 지금은 제약회사의 영업본부장이라는 그럴싸한 직함을 달고 있지만 태진의 속은 텅 빈 깡통이나 다름없었다. 이번 대전 지사 발령은 사실상 좌천이었다. 본사 내의 알력 싸움에서 밀려난 패배자. 아내 수지는 그것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경멸을 태진이 모를 리 없었다. 깊은 한숨이 차 안에 가득 찼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음을 알렸다. 청주 외곽 한적한 주택가. 가로등조차 드문 이곳에 처제 혜운의 집이 있었다. 차가 멈췄다. 시동을 끄자 세상은 오직 빗소리뿐이었다.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 현관 앞에 섰을 때였다. 딩, 딩.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쇼팽의 녹턴이었다. 하지만 태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연주보다 더 처연하고 물기를 머금은 듯 슬픈 소리였다. 그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손을 멈추고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혜운이, 피아노 선생님이라고 했지. 그는 젖은 코트 깃을 세며 초인종을 눌렀다. 피아노 소리가 뚝 끊겼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형부, 혜운이었다. 3년 만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장인어른의 제사 때였으니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태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기억 속의 혜운은 그저 수진의 여동생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처제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현관 조명 아래 서 있는 여자는 달랐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헐렁한 베이지색 니트가 가녀린 어깨선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쇄골은 빗물에 젖은 듯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35. 아직 젊음이 남아있으면서도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성숙함이 공존했다. 오셨어요. 비가 많이 오죠? 혜운이 당황한 듯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물러섰다. 그 소소한 동작 하나에서 미묘한 샴푸 향기가 훅 끼쳐왔다. 비냄새와 섞인 그 향기는 태진의 코끝을 자극했다. 갑자기 쏟아지네. 잘 지냈어, 처제. 네,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춥죠? 집 안은 따뜻했다. 아니, 단순히 온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온기가 있었다. 서울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하지만 냉랭했던 수진과의 집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거실 한켠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무언가 끓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났다. 짐은 제가 받을게요. 아냐 무거워. 내가 할게. 방은 어디야? 1층 안방 쓰시면 돼요. 저는 2층 쓰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태진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진동했다. 아내 수진이었다. 화면에 뜬 와이프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태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여보, 도착했어. 건조한 목소리. 안부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다. 방금. 비가 많이? 고잉. 다행이네. 혜은이한테 패 끼치지 말고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 걔 요즘 학원 일 때문에 예민하니까 거슬리게 하지 말고. 알았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짐 정리 다 됐는지 영상 통화해. 끊어. 뚜뚜뚜. 태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걸까? 수진에게 남편은 그저 관리해야 할 자산 목록 중 하나일 뿐이었다. 언니예요. 어느새 다가온 혜운이 물었다. 도착했다고 보고했지. 언니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거짓말. 혜운도 알고 태진도 아는 뻔한 거짓말이었다. 태진은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차린 건 없지만 앉으세요. 혜운이 식탁으로 안내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밥상이었다.
태진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넘기자 얼어붙었던 식도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서울에서는 늘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 혹은 비즈니스 미팅에서 먹는 기름진 음식뿐이었다. 이런 집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맛, 있네? 입에 맞으세요. 제가 간을 좀 심심하게 해서. 아니야, 정말 맛있어. 수진이는 요리라면 질색을 하니까. 이런 밥 오랜만이네. 혜우는 맞은편에 앉아 밥을 깨작거렸다. 그녀는 밥을 먹기보다 태진이 먹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느껴지자 태진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혜운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다.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결핍이 고여 있었다. 혼자 지내는 건 안 무서워. 집이 꽤 넓은데. 익숙해요. 그리고 피아노가 있으니까요. 혜운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왜인지 모르게 태진의 가슴 한구석을 찔렀다. 5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파혼당한 후 혜운은 도망치듯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들었다. 가족들은 그녀가 괜찮아졌다고 말했지만 태진이 보기에 그녀는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다.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운 유리 인형 같았다. 형부, 응,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려요. 남자 어른이 집에 있는 건 오랜만이라. 제가 좀 서툴러도 이해해 주세요. 혜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때 그녀의 헐렁한 니트 목선이 다시 한번 아래로 처지며 하얀 속살이 보였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태진의 눈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쫓았다. 목덜미에 찍힌 작은 점,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 미친놈. 태진은 황급히 물잔을 들어 벌컥벌컥 마셨다. 목이 탔다. 처제다. 아내의 동생이다. 게다가 10살이나 어리다. 무슨 상상을 하는 건가?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혜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휴지를 건넸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진의 손등에 살짝 스쳤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감촉이 닿은 자리는 불에 댄 듯 뜨거워졌다. 아, 고마워. 태진은 도망치듯 식사를 마쳤다. 밤 11시. 짐 정리를 마친 태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창밖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 목이 말랐다.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가 짰던 건지 아니면 그 후의 긴장감 때문인지 갈증이 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은 어두웠다. 부엌 쪽에서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태진은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려던 찰나 그는 멈칫했다. 부엌 식탁, 아까 밥을 먹었던 그 자리에 혜운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차림새가 얇은 실크 슬립 차림이었다. 무릎 위로 올라간 짧은 기장에 얇은 끈 하나로 지탱하고 있는 잠옷. 등 뒤에 스탠드 조명을 받아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비쳤다. 태진은 숨을 들이켰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했다.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혜운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술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붉어진 볼, 그리고 풀린 눈동자.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젖어 있었다. 당황해서 가려야 할 몸을 가리지도 않으자는 채 그녀는 그저 태진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경계심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위험한 눈빛이었다. 태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집에서의 한 달,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위험한 시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새벽 2시. 태진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잠들 수 없었다.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자꾸만 잔상이 어른거렸다. 부엌 식탁에 앉아있던 혜운의 모습, 얇은 슬립 사이로 비치던 하얀 살결과 그보다 더 위험했던 그 눈빛. 미쳤어 진짜. 태진은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돌아 누웠다. 아내 수진과 20년을 살면서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수진과의 관계는 건조한 사막 같았다.
안전하지만 목이 탔다. 반면 이 집, 그리고 처제 해우는 늪 같았다. 축축하고 음습하지만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때였다. 콱 위층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빗소리와는 달랐다. 훨씬 더 날카롭고 급박한 소리. 이어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꺄 혜은이었다. 태진은 스프링처럼 침대에서 튕겨 일어났다. 본능이었다. 그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 2층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다. 평소에는 감히 침범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혜운의 영역 2층이었다. 혜운아, 무슨 일이야? 복도 끝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물보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태진이 달려가 들여다본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세면대 아래에 낡은 수도관이 터진 모양이었다. 천장까지 솟구친 물줄기가 좁은 욕실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혜운이 있었다. 형부, 이거 안 멈춰요. 어떡해요? 혜운은 터진 배관을 수건으로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수압이 너무 셌다. 물줄기는 그녀의 저항을 비웃듯 사방으로 튀었고 그녀는 이미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문제는 그녀의 옷차림이었다. 아까 부엌에서 봤던 그 얇은 실크 슬립. 물을 잔뜩 머금은 천은 이제 옷이라기보다는 제2의 피부처럼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차가운 물에 젖은 몸이 떨리면서 가슴의 윤곽, 허리의 라인, 심지어 속옷을 입지 않는 듯한 둔부의 굴곡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태진의 뇌가 순간 정지했다.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이성은 마비되었고 눈앞의 광경은 슬로모션처럼 각인되었다. 비켜봐, 내가 할게. 태진은 억지로 정신을 부여잡고 욕실로 뛰어들었다. 찬물이 온몸을 때렸다. 순식간에 그의 잠옷바지와 티셔츠도 젖어 들어갔다. 메인 밸브 잠가야 해. 그는 혜운을 밀치고 세면대 아래쪽으로 몸을 숙였다. 공간이 너무 좁았다. 혜운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태진이 파고드는 바람에 두 사람의 몸이 엉켜버렸다. 에욱. 혜운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바닥 타일이 물비누를 뿌린 듯 미끄러웠다. 조심해. 태진은 반사적으로 한 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팔에 와닿은 혜운의 허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늘고 부드러웠다. 젖은 실크의 차가운 감촉 너머로 그녀의 뜨거운 천이 태진의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물줄기는 계속해서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폭포 속에 둘만 남겨진 것 같았다. 혜운의 등이 태진의 가슴에 밀착되었다. 그녀의 엉덩이가 태진의 허벅지에 닿았다. 태진은 자신의 몸이 즉각적이고도 수치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느꼈다. 남자의 본능은 이성과 도덕보다 빨랐다. 형, 혜운이 고개를 돌려 태진을 올려다봤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속눈썹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두려움인지 추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그녀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거리는 고작 10cm. 거친 숨소리가 섞였다. 태진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그녀의 떨리는 입술로 향했다가 젖어서 투명해진 슬립 아래의 가슴골로 떨어졌다. 그것은 사고였다. 불가항력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명백한 욕망이었다. 위험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태진은 이를 악물고 혜운을 일으켜 세운 뒤 벽 쪽으로 밀어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녹슨 밸브를 잡아 돌렸다. 끼익 쇠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맹렬하던 물줄기가 서서히 줄어들더니 이내 멈췄다. 툭투둑툭. 남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욕실 안은 습하고 비릿하고 뜨거웠다. 태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차마 혜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지금 그녀를 본다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괜, 차나 다친 데는 없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해우는 구석에 웅크린 채 멍하니 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두 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고 있었지만 그것은 가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추위를 견디기 위한 동작처럼 보였다. 형부, 죄송해요. 제가 밸브가 너무 뻑뻑해서. 아냐, 오래된 집이라 그래. 내일 사람 불러서 고치면 돼. 태진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수건거리에서 큰 타월을 잡아뜯듯 가져왔다. 그리고 해운에게 던져주듯 건넸다. 직접 덮어주기에는 손끝이라도 다시 닿는 것이 두려웠다. 닦아, 감기 걸리겠다. 나 내려간다. 태진은 도망치듯 욕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해운의 시선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1층으로 내려온 태진은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엉망이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인 건 해운과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다. 그리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정수리에 닿았지만 몸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아까 손에 닿았던 해운의 허리 감촉, 등에 닿았던 부드러운 살결, 그리고 젖은 옷 사이로 보이던 핑크빛 유두의 잔상. 흐. 태진은 신음하며 세면대를 움켜쥐었다.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수진이 대전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을 걱정했던 건 아니었을까? 아니, 수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남편이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이런 기류를 형성할 것이라고는 그는 자신이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방금 전 그 욕실에서 해운을 안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 형부. 해운이었다. 그녀가 1층까지 내려왔다. 주무세요? 물기 젖은 목소리. 태진은 숨을 죽였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가 서 있다. 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형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이거. 문 밑 틈새로 무언가가 쑥 들어왔다. 연고였다. 아까 밸브 돌리다가 손등 긁히신 것 같아서요. 바르고 주무세요. 태진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붉게 긁힌 자국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아까는 아픈 줄도 몰랐다. 가볼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태진은 잠금을 풀고 문을 열었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연고. 그는 그것을 집어 들었다. 아직 해운의 손온기가 남아있는 듯 미지근했다. 태진은 연고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곳은 위험하다. 단순히 물난리 때문이 아니었다. 해운은 무방비했고 자신은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 욕실에서의 그 눈빛. 해운이 자신을 쳐다보던 그 눈빛은 단순히 도움을 받은 처제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컷을 바라보는 암컷의 눈빛이었다. 알고 있어. 내가 자기를 여자로 봤다는 걸. 태진은 전율했다. 그녀는 그 상황을 수치스러워하기보다 묘하게 즐기는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들자 소름과 함께 묘한 배덕감이 척추를 타고 올랐다. 내일 아침 그녀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밤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터진 것은 수도관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를 막고 있던 댐에도 이미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수리기사가 다녀가고 욕실의 배관은 고쳐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기류는 고쳐지지 않았다. 태진은 도망치듯 일찍 출근했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서류 결제를 하다가도 문득 해운의 젖은 몸이 떠올랐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을 보며 자신의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어젯밤 그녀의 허리를 감쌌던 그 감촉이 화인 에이조인처럼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본부장님 퇴근 안 하십니까? 가야지. 저녁 8시. 태진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가는 길이 천리 길 같았다. 차를 몰고 혜운의 집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다. 평소라면 고요해야 할 집 앞에서 소란스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정혜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집 대문 앞에 웬 낯선 남자가 서서 철문을 쾅쾅 발로 차고 있었다. 검은 가죽 점퍼에 비틀거리는 몸짓. 딱 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나쁜 년이 사람을 피하면 다야 내가 우스워. 남자는 손에 든 소주병을 대문에 집어던질 기세였다. 태진은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렸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다. 당신 뭐야? 태진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붉게 충혈된 눈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 혜운의 전 남자친구 민호였다. 넌 또 뭐야? 이 집 주인이야? 아님? 정혜운 그년 새 기둥 서방이라도 돼. 민호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태진에게 다가왔다. 술 냄새와 담배 쩐내가 확 끼쳐왔다. 말 조심해.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경찰 부르라 그래. 내가 내 여자 보러 왔는데 누가 뭐라 그래. 민호가 갑자기 대문 인터폰을 미친 듯이 눌러댔다. 혜운아, 나와 이 새끼 누구야? 너 나랑 헤어지고 이딴 늙다리랑 붙어먹은 거야. 그때 인터폰 스피커 너머로 혜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가줘 민호씨. 경찰 부를 거야? 오냐 불러. 나와서 얼굴 보고 얘기해. 민호가 다시 문을 발로 걷어차려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태진이 민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만하라고 했지. 이 씨발, 이건 또 뭐야. 민호가 반사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태진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태진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이 터지면서 비릿한 피맛이 퍼졌다. 20년 동안 넥타이 매고 영업만 해온 태진이었다. 주먹 다짐 따위는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혜운이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태진은 달려드는 민호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였다. 두 남자가 엉겨붙어 바닥으로 뒹굴었다. 진흙탕 싸움이었다. 민호가 태진의 얼굴을 핥히고 태진은 민호의 팔을 꺾으며 제압하려 했다. 이거 안 놔.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태진이 민호의 가슴팍을 짓누르며 소리쳤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다. 형부 그만하세요. 혜운이 맨발로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호씨, 제발 그만해. 신고했어. 경찰 온다고. 경찰이라는 말에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씩씩거리며 태진을 밀쳐내고 일어났다.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혜운을 노려보았다. 너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낼 줄 알아. 가 제발 가라고. 혜운이 악을 썼다. 민호는 태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도 조심해. 전형 겉보기에만 조신하지 아주 독한 년이니까. 민호는 욕설을 중걸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에는 다시 빗소리 같은 정막만이 남았다. 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넥타이는 풀어졌고 와이셔츠 단추는 뜯겨나갔다. 입술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형부. 혜운이 달려와 태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괜찮아. 별거 아냐. 바보같이 왜 싸워요. 그냥 경찰 부르면 되는데. 다치셨잖아요. 혜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옷 소매로 태진의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려 했다. 태진은 그런 혜운의 손목을 살며시 잡았다. 들어가자. 사람들 본다. 거실 소파. 태진은 멍하니 천장을 보고 앉아 있었고 혜운은 구급 상자를 들고 왔다. 집안은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죄송해요. 따갑죠. 혜운이 솜에 소독약을 묻혀 태진의 터진 입술을 닦아냈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집중한 탓에 살짝 찡그린 미간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규칙적으로 닿아오는 따뜻한 숨결. 태진은 숨을 참았다. 상처의 쓰라림보다 그녀의 존재감이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저 사람, 전 남자친구야. 네. 1년 전에 헤어졌는데 술만 마시면 저래요. 집착이 심해서. 왜 말 안 해 했어. 처제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언니가 알면 속상해할까 봐요. 형부한테도 패기치기 싫었고 이어 숙축이 싫었고. 혜운이 고개를 숙였다. 죄인처럼 움츠러든 어깨가 안쓰러웠다. 태진은 욱하는 마음이 들었다. 페라니, 가족이잖아. 저런 놈이 찾아오면 나한테 바로 말했어야지. 가족. 혜운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태진의 뺨에 밴드를 붙이며 중얼거렸다. 가족이라서 더 말 못했어요. 형부는 언니 남편이니까. 그 말에 담긴 묘한 뉘앙스에 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혜운이 치료를 마치고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태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지마. 순간 정적이 흘렀다. 혜운이 놀란 눈으로 태진을 바라보았다. 태진 스스로도 놀랐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위로 걱정 아니면 두 사람의 거리는 고작 5cm.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일 만큼 가까웠다. 혜운의 시선이 태진의 눈에서 내려와 방금 치료해준 터진 입술에 머물렀다. 그녀의 목을대가 작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폭력적인 상황이 남긴 아드레날린이 이제는 다른 종류의 흥분으로 바뀌고 있었다. 태진은 혜운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당기고 싶었다. 이대로 끌어당겨서 저 떨리는 입술을 삼키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형부. 혜운이 거부하지 않고 나직이 그를 불렀다. 그 목소리가 허락처럼 들렸다. 그때였다. 지잉 지잉. 테이블 위에 놓인 태진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 수진. 산산조각이 났다. 마법도 욕망도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그 분위기도. 현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태진은 황급히 혜운의 팔을 놓았다. 혜운 역시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전화 받으세요? 저 정리하고 올라갈게요. 혜운은 구급 상자를 챙겨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갔다.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혜운이는 잘 있고 별일 없지. 별일 없어. 잘 지내. 태진은 입술의 상처를 손등으로 문지르며 거짓말을 했다. 별일이 없지 않았다. 방금 전 그는 처제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웠고 그리고 하마터면 그녀에게 키스할 뻔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태진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입술의 상처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방금 전 혜운이 물러설 때 보였던 그 표정이었다. 실망감, 그리고 간절함. 그는 깨달았다. 민호라는 놈은 막아냈지만 진짜 위험한 침입자는 따로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이미 이 집에 그리고 하은의 마음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얄미울 정도로 맑았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태진은 거울을 보며 터진 입술에 연고를 발랐다. 붓기가 제법 심했다. 회사에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둘러대야 할 판이었다. 딩동, 딩동, 딩동. 고요를 깨는 초인종 소리.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달아 울리는 다분히 신경질적인 리듬이었다. 태진과 부엌에 있던 혜운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혜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엄마예요. 장모님 순자였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건 그녀의 특기였다. 혜운이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태진도 옷매무새를 다듬고 거실로 나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순자가 태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양손 가득 반찬통과 식재료가 들려 있었다. 아이고, 문 여는 게 왜 이렇게 굼떠 안에 꿀단지라도 숨겨놔냐? 순자는 혜운을 밀치듯 들어와 거실을 훑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러다 태진을 발견하고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다. 어머, 우리 김서방 있었어. 주말인데 잠 좀 더 자지 벌써 일어났나? 오셨습니까, 장모님? 연락이라도 주시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연락은 무슨? 내 딸 집에 내가 오는데. 아침은 얻어먹었어. 얘가 밥은 제대로 차려주나 몰라. 워낙 손끝이 야무지질 못해서. 순자는 짐을 식탁에 쿵 내려놓으며 혜운을 흘겨보았다. 너는 멀뚱히 서서 뭐해? 김서방 커피라도 한 잔 안 내오고. 하여간 센스하고는. 수진이는 안 그러는데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곰 같니? 혜운이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갔다. 태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순자의 말은 칼 같았다. 찌르고 비틀고 상처를 내는 것에 특화된 말들. 수진이 가진 그 독설의 원천이 어디인지 알 것 같았다. 순자가 소파에 앉으며 태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입술의 상처를 발견했다. 어머, 김서방 입술이 왜 그래? 어디서 다쳤어? 태진이 당황하며 입을 가렸다. 아, 별거 아닙니다. 어젯밤에 어두워서 문에 좀 부딪혔습니다. 문에 저런 쯧쯧. 조심 좀 하지. 순자의 시선이 부엌에 있는 혜운에게로 향했다. 야, 너는 집구석 불 단속을 어떻게 하길래 형부가 다치게 만들어 얹혀 살면서 이런 것도 신경 안 써. 제 잘못 아니에요, 형부가. 말대꾸는 수진이가 부탁하고 갔으면 똑바로 모셔야지. 순자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집 안 곳곳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베란다 문을 열어보고 심지어 빨래 건조대까지 훑어보았다. 그것은 엄마의 관심이라기보다는 간수의 검열에 가까웠다. 이게 뭐니 빨래 널어놓은 꼴 좀 봐라. 속옷을 이렇게 훤히 보이게 널어놓으면 어떻게 형부도 같이 사는 집에. 너는 부끄러움도 없어. 혜운이 급히 달려가 건조대의 속옷을 걷어냈다. 그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엄마 제발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네가 처신을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냐. 나이 35 먹고 아직도 혼자 사는 주제에 형부 앞에서 칠칠 맞게 굴다가 오해라도 사면 어쩌려고 그래. 오해. 그 단어가 태진의 가슴을 찔렀다. 순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정곡이었다. 순자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혜운이 쟁반에 과일을 깎아내왔다. 사과와 배, 손이 떨려서인지 껍질이 두껍게 깎여 있었다. 쯧, 과일 깎은 꼬라지하고는 이러니까 시댁에서 쫓겨났지. 순자가 포크로 사과 조각을 쿡 찌르며 중얼거렸다. 혜운의 손이 멈췄다. 5년 전의 파혼. 그것은 혜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 엄마,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틀린 말 했니? 네가 좀 더 싹싹하게 굴었으면 파혼당했겠어. 내 언니 봐라. 교감 승진 앞두고 있지. 남편 내조 잘하지. 너는 언니 밥만 닮았어도 그만 좀 해. 혜운이 소리를 질렀다. 처음 보는 반항이었다. 나도 노력했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근데 왜 맨날 언니랑 비교해?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기집애가 미쳤나? 어디서 소리를 질러. 챙그랑 순자가 홧김에 손을 휘둘렀고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리 접시가 산산조각이 났다. 사과 조각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악! 파편이 튀면서 혜운의 발등을 스쳤다. 하얀 발등에 붉은 핏방울이 맺혔다. 그런데도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너 지금 형부 믿고 까부는 거야. 네가 이 집에서 혼자 사니까 남자들이 우습게 보이고 민호 같은 양아치가 꼬이는 거 아냐. 민호. 그 이름이 나오자 혜운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너 어제도 그놈 만났지? 동네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 형부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당장 집 내놓고 들어와 감시를 해야지.
순자가 혜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혜운이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넘어지려던 순간이었다. 그만하십시오, 장모님. 태진이 벌떡 일어나 순자의 팔을 잡았다.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김서방,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혜운이도 성인입니다. 그리고 민호 그 자식이 찾아온 건 처제 잘못이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한테 왜 비난을 하십니까? 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처음 보는 사위의 강경한 태도에 입을 딱 벌렸다. 아니, 김서방, 지금 처제 편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입술문에 부딪힌 거 아닙니다. 어제 그 민호라는 놈이 찾아와서 행패 부리길래 제가 쫓아내다가 다친 겁니다. 뭐라고? 혜운이는 피해자입니다. 위로를 해 주셔야지 왜 상처를 주십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거실에 정적이 흘러렀다. 순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획 손을 뿌리쳤다. 그래, 잘났다 잘났어. 내가 내 딸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사위가 나서서 훈계질이야. 아이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순자는 핸드백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너 처신 똑바로 해라. 언니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닫혀쳤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깨진 접시 조각과 흩어진 과일 그리고 두 사람만이 남았다. 혜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숨죽여 우는 모습이 더 가슴 아팠다. 태진은 한숨을 내쉬고 혜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굽히고 앉았다. 다치지 않았어. 그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웠다. 그리고 혜운의 발등을 살폈다. 다행히 살짝 긁힌 정도였다. 일어나, 여기 있으면 다쳐. 태진이 손을 내밀었다. 혜운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에서 엄마의 독서를 막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언니 수진조차 엄마 편이었다. 네가 참아, 엄마 원래 저러잖아.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태진은 달랐다. 그는 그녀를 위해 피를 흘렸고 그녀를 위해 엄마에게 맞섰다. 혜운이 떨리는 손으로 태진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자를 바라보는 숭배, 그리고 억눌러왔던 갈망이었다. 형부, 응, 고마워요. 정말로. 혜운이 태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는 손을 놓지 않았다. 태진 역시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날카롭게 반짝이는 파편들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위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혜운의 눈에 태진은 형부가 아니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다. 밤 9시, 태풍 경보가 내려진 밤이었다.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었고 빗줄기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뉴스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진과 혜운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화면에는 집중하지 못했다. 어제 있었던 장모님과의 소동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콰르릉 쾅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났다. 팟그와 동시에 거실에 불이 꺼졌다. 텔레비전 화면도 검게 변했다. 정전이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오직 창밖에서 번쩍이는 번개빛만이 간헐적으로 거실을 비췄다. 깍! 혜운이 비명을 지르며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혜운아, 괜찮아. 가만히 있어. 내가 초 좀 찾아볼게. 형부? 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혜운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태진은 핸드폰 플래시를 켰다. 하얀 불빛 속에 드러난 하운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어둠을 유난히 무서워했다. 금방 찾아올게. 부엌 서랍에 양초 있다고 했지. 태진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양초와 라이터를 찾아왔다.
거실 테이블 위에 양초 2개를 켜자 노란 불빛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빗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고 촛불은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대로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들기엔 밖의 날씨도 안의 분위기도 너무 요란했다. 잠은 다 잤네요. 혜운이 촛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러게, 금방 복구될 것 같지는 않으신데. 술 한잔 하실래요? 혜운의 제안에 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맨정신으로 이 어둠 속에 단둘이 앉아 있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혜운이 냉장고에서 소주 2병과 김치 마른 오징어를 꺼내왔다. 촛불 아래 차려진 조촐한 술상.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채우고 비웠다. 1잔, 2잔.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겁게 퍼졌다. 빗소리와 촛불, 그리고 독한 소주. 이성 1위싱을 마비시키기에 완벽한 조합이었다. 형부, 저 언니가 부러웠어요. 아주 옛날부터. 혜운이 붉어진 얼굴로 입을 열었다. 취기가 오른 탓인지 평소보다 목소리가 과감했다. 수진이는 똑똑하고 야무지니까. 부모님 기대도 컸고. 아니요, 그런 거 말고 형부랑 결혼한 거요. 태진이 술잔을 들던 손을 멈췄다. 형부는 따뜻하잖아요. 언니는 항상 계산적이고 차가운데 형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니까. 언니는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건지 몰라요. 나 같은 게 무슨 복이야. 회사에서도 밀려난 놈인데. 아니에요. 형부가 최고예요. 저한테는 형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예요. 혜은의 눈이 태진을 똑바로 향했다. 촛불에 반사된 그녀의 눈동자가 일렁거렸다. 그 눈빛은 동경을 넘어선 명백한 욕망이었다. 혜은아 취했다. 그만 마시는 게 좋겠다. 안 취했어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혜은이 다시 술을 따랐다. 술이 넘쳐 테이블 위로 흘러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내 편 들어준 사람 태어나서 형부가 처음이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가족, 지겨워요, 그 말. 혜운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태진의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파가 푹 꺼지며 두 사람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그녀에게서 달콤한 술 냄새와 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저기요, 형부. 만약에, 아주 만약에 언니보다 저를 먼저 만났다면요? 그럼 저를 사랑했을까요? 금기, 진지의 질문이었다. 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곧 긍정이나 다름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콰르릉 다시 한번 천둥이 쳤다. 혜운이 반사적으로 태진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엄마야? 태진은 얼떨결에 그녀를 안았다. 얇은 옷감 너머로 그녀의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아니 그것은 자신의 심장 소리일지도 몰랐다. 혜운아, 밀어내야 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혜운이 고개를 들어 태진을 올려다봤다. 촛불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에 음영을 드리워 더욱 고혹적으로 보였다. 형부, 오늘 하루만 저 여자로 봐주면 안 돼요? 혜운의 손이 태진의 뺨을 감쌌다. 차가운 손길에 태진의 몸이 굳었다. 나 너무 외로워요. 형부도 외롭잖아요. 그녀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외로움. 그것은 태진이 20년간 부정해왔던 자신의 감정이었다. 혜운은 그 텅 빈 구멍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혜운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숨결이 입술에 닿았다. 소주향과 섞인 달콤한 숨결. 태진은 눈을 감지 않았다. 아니 감을 수 없었다. 홀린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닿았다. 처음에는 깃털처럼 가볍게, 그 다음에는 물기를 머금은 듯 축축하게. 그것은 짧은 입맞춤이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다. 태진의 뇌 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혜운의 뒷목을 감싸 쥐고 입술을 겹치려 했다.
더 깊게 더 뜨겁게 탐하고 싶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을 하얗게 비췄다.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날의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사진. 헉, 태진은 감전된 사람처럼 혜운을 거칠게 밀어냈다. 형부. 혜운이 바닥으로 밀려나며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이건 아니야. 내가 미쳤어. 미안하다. 태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죄책감으로 옥죄어왔다. 들어가서 자. 없던 일로 하자. 형부 도망가지 마세요. 혜운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문의 등을 기댔도 주저앉았다. 거친 숨이 터져 나왔다. 입술에 아직도 혜운의 감촉이 남아있었다. 뜨겁고 부드럽고 위험했던 그 감촉. 태진은 손등으로 입술을 벅벅 문질러 닦았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각인될 뿐이었다. 거실에는 홀로 남겨진 혜운의 흐느끼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처럼 그들의 욕망은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은 이 집을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집 안의 공기는 어젯밤의 폭풍보다 더 위태로웠다. 태진은 거실로 나왔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눈 밑이 퀭했다. 부엌에는 이미 혜운이 나와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형부. 혜운이 뒤를 돌아보며 인사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어젯밤 거실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에고, 그래. 속은 괜찮고. 네, 해장국 끓였어요. 드세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젯밤의 그 뜨거웠던 입맞춤 그리고 거절. 그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그때였다.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 현관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태진과 혜은의 숟가락이 동시에 멈췄다. 이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철컥 문이 열리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거실을 울렸다. 어머, 둘 다 벌써 일어났네? 수진이었다. 세련된 트렌치코트에 명품 핸드백,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그녀는 마치 시차를 나온 감독관처럼 현관에 서 있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없이. 태진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범죄 현장을 들킨 범인처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놀래켜 주려고 그랬지. 어제 태풍 때문에 걱정도 되고 당신 짐 정리도 덜 됐을 것 같아서.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잽싸게 태진의 얼굴, 그리고 혜운의 얼굴을 스캔했다. 언니, 왔어. 혜운이 엉거주춤 일어났다. 수진은 혜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 눈이 왜 그래 울었니? 수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혜운이 흠칫했다. 아니. 어제 천둥 소리 때문에 잠을 좀 설쳤어. 나이 35 먹고 천둥이 무서워서 울어. 참 나 가지가지 한다. 수지는 혀를 차며 핸드백을 소파에 던져놓았다. 그리고 태진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당신은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밥 제대로 못 얻어먹었어? 입술은 또 왜 터졌고? 그게? 문에 좀 부딪혔어? 조심 좀 하지. 칠칠 맞기는. 수진이 태진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코를 킁킁거렸다. 순간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당신한테서 낯선 냄새가 나네. 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젯밤 혜운을 안았을 때 묻은 샴푸 향기 혹은 로션 냄새일까? 어제 정전돼서 혜운이랑 소주 한잔 했어. 술 냄새겠지. 소주, 당신 술도 잘 못하면서 웬일이래.
분위기 잡았나 봐. 수진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 뼈가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번들거렸다. 밥 먹자. 나 배고파. 서울에서부터 운전하고 오느라 진 다 빠졌어. 세 사람의 식사 시간은 숨이 막힐 듯 했다. 수지는 혼자 떠들었다. 이번에 승진 심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게 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한 무용담이었다. 태진은 묵묵히 밥만 먹었고 혜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혜우나, 응 언니. 너 옷차림이 그게 뭐니? 형부랑 같이 사는데 좀 단정하게 입고 다녀. 헐렁한 티셔츠에 노브라. 아니지. 수진이 젓가락으로 혜운의 가슴 쪽을 가리켰다. 혜운이 황급히 가슴을 가렸다. 아니야, 입었어. 조심해. 남자는 다 늑대야. 아무리 형부라도 가족이기 전에 남자라고. 네가 빈틈 보이면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안 그래, 여보? 수진이 동의를 구하듯 태진을 쳐다봤다. 태진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넣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너희 둘 내가 지켜보고 있어 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집이 좀 꿉꿉하네. 황이 좀 시키지.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태진이 쓰는 방이었다. 태진과 혜우는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기다렸다. 여보, 이리 좀 와봐. 안방에서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태진은 침을 꿀꺽 삼키고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이 침대밭에 서서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은 긴 머리카락이었다. 수진의 머리카락은 어깨에 닿는 단발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에 걸린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오는 긴 갈색 머리카락, 혜은의 것이었다. 이거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 그게? 혜은이가 왜 당신 침대에서 나와 청소라도 해줬어. 태진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어젯밤 혜은이 안방에 들어오지는 않았었다. 그렇다면 이건 언제? 아, 며칠 전 이불 빨래를 해준다고 했을 때 떨어진 것일까? 맞아. 며칠 전에 이불 빨래 해준다고 들어왔었어. 그때 떨어진 건가 봐. 수지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벼보더니 바닥에 툭 버렸다. 그래, 뭐 그렇다고 치자. 그녀는 태진에게 다가와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여보, 나 이번 승진 정말 중요해. 알지? 고생했어. 그러니까 사고치지 마. 딴짓도 하지 말고. 당신 좌천된 거 내가 다시 본사로 올릴 수 있어. 근데 당신이 흠집 내면 나 가만 안 있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수지는 태진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건조하고 차가운 소유권 확인 도장 같은 키스였다. 씻고 나갈 준비해. 온 김에 장모님 댁 들렀다 가야지. 혜은이 너도 같이 가. 저녁이 되어 수지는 서울로 떠났다. 마치 태풍의 눈이 지나간 것처럼 그녀가 떠난 자리는 고요했지만 폐허가 된 기분이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태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다. 형부. 혜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언니. 눈치챈 것 같아요. 아까 머리카락. 몰라. 그냥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요. 언니가 알면 우리 죽일 거예요. 혜운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태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수진의 등장은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 사이의 동지애를 만들어냈다. 절대 권력자인 아내, 그리고 그 감시망을 피해야 하는 두 공범자. 혜운아. 네. 조심하자. 당분간은 서로 거리 두는 게 좋겠어. 태진은 애써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혜운의 떨리는 어깨를 향하고 있었다. 수진이 남기고 간 경고, 남자는 다 늑대야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이 맞았다. 아내가 떠나고 다시 단둘이 남은 이 집.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다시금 끈적한 욕망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방금 전 겪은 위기가 오히려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마시고 싶었다. 안이 타들어 가는 속을 식혀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등 뒤에서 해운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제 그들은 안다. 이 평화는 가짜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번 폭풍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집 안에서 터질 것이라는 것을. 수진의 차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붉은 미등, 웨이등의 잔상마저 지워지자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태진은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아내 앞에서 연기했던 평범한 남편의 가면이 덥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안도해야 했다. 들키지 않았으니까. 경고로 끝났으니까. 하지만 태진의 심장은 안도감이 아니라 기이한 흥분감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마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기분.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깊은 어둠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어지러움. 수진의 날카로운 경고, 남자는 다 늑대약과 역설적이게도 태진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늑대를 깨워버린 꼴이었다. 달그락, 쏴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태진은 홀린 듯 그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부엌은 노란 간접 조명만 켜져 있었다. 그 아래서 혜운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수진이 먹고 남긴 흔적들을 치우는 뒷모습. 그녀는 머리를 대충 묶어 올리고 있었다. 잔머리가 가느다란 목덜미 위로 흘러내렸고 앞치마끈은 허리를 잘록하게 조여주고 있었다. 물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진은 식탁 의자를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금지된 것, 만지면 안 되는 것. 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는 감시자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욕망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꾀꾀거렸다. 태진은 천천히 발소리를 죽여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다. 혜운에게서는 퐁퐁 냄새와 섞인 특유의 살냄새가 났다. 달콤하고 아릿한 향기. 태진은 그녀의 등 뒤에 바짝 섰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혜운의 손이 멈췄다. 물은 계속 틀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태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다. 형부. 물소리 사이로 혜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양팔을 벌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백허그.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로맨틱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하고 숨막히는 구속이었다. 태진은 혜운의 등에 가슴을 밀착시키고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 흑! 혜운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싱크대 모서리를 꽉 움켜쥐며 몸을 지탱했다. 형부, 이러면 안 돼요. 알아. 태진이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뜨거운 숨결이 혜운의 귀를 간지럽혔다. 언니가 방금 갔는데? 들키면? 지금은 없잖아. 태진은 팔에 더 힘을 주어 그녀를 자신의 몸쪽으로 당겼다. 혜운의 엉덩이가 태진의 하체에 닿았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남자의 반응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도 미치겠어. 네 언니가 숨통을 조여올 때마다 나는 너를 찾게 돼. 형부, 그냥 잠시만 이렇게 있자. 충전이 필요해. 태진은 혜운의 목덜미에 코를 박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아내 수지는 항상 완벽한 향수를 뿌렸다. 차갑고 세련된 향기. 하지만 혜운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났다. 외로움의 냄새, 그리고 따뜻함의 냄새. 혜운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태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것은 무언의 허락이었다. 그녀 역시 이 온기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태진의 손이 혜운의 앞치마 위로 배를 쓰다듬고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느껴졌다. 혜운아. 나를 남자로 본다고 했지. 태진이 그녀를 돌려 세웠다. 혜운은 젖은 고무장갑을 낀 채 헝클어진 머리로 태진을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입술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네, 처음부터 그랬어요. 후회 안 해. 이미 너무 많이 왔어요. 혜운이 떨리는 손을 들어 고무장갑을 낀 채로는 만질 수 없다는 듯 손등으로 태진의 뺨을 쓸었다. 차가운 고무의 감촉과 뜨거운 뺨의 대비. 형부, 저 무서워요. 근데 형부가 멈추는 게 더 무서워요. 이 그녀의 고백은 태진의 마지막 빗장을 부숴버렸다. 태진은 거칠게 혜운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을 삼켰다. 어제의 빗소리 속에서의 입맞춤과는 달랐다. 그때는 취기에 기댄 실수였지만 지금은 맨정신으로 저지르는 명백한 범죄였다. 읍. 혜운의 입술이 열리고 두 사람의 혀가 얽혔다.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두 사람의 거친 호흡을 가려주었다. 태진은 혜운을 싱크대 상판 위로 들어 올려 앉혔다. 혜운의 다리가 태진의 허리를 감았다. 부엌은 더 이상 밥을 짓는 신성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끓어오르는 타락의 현장이었다. 태진은 혜운의 앞치마 끈을 풀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끊어졌다. 수진이 남기고 간 경고는 오히려 기폭제가 되어 이 집을 통째로 태워버릴 불씨가 되었다. 사랑해요, 오빠. 오빠. 형부가 아닌 오빠. 그 호칭이 태진의 이성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싱크대에서 쏟아지던 물줄기가 멈췄다. 태진이 수도꼭지를 잠그자 부엌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정막은 소음보다 더 시끄러웠다. 그 정적 속에서 태진은 혜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더 이상 그녀는 처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은 형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본능에 굶주린 수컷과 암컷일 뿐이었다. 올라가자. 태진의 갈라진 목소리에 혜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두려움과 기대로 흔들렸다. 태진은 혜운의 손을 잡았다. 젖은 고무장갑은 이미 바닥에 벗어 던져진 지 오래였다. 혜운의 맨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들은 마치 도망자들처럼 발소리를 죽여 어둠 속의 계단을 올랐다. 2층 혜운의 방. 문을 열자 은은한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푸르스름하게 비쳤다. 피아노가 놓인 방, 악보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책상, 그녀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공간이었다. 태진은 방문을 잠갔다. 철컥 하는 금속음이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오빠, 혜운이 다시 한번 그를 불렀다. 20년 동안 들어왔던 형부라는 호칭 대신 금지된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지막 이성의 끈마저 불타 없어졌다. 태진은 혜운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입술이 다시 겹쳐졌다. 부엌에서의 키스가 충동적이고 거칠었다면 침실에서의 키스는 애달프고 집요했다. 서로의 타액을 삼키며 그들은 억눌러 왔던 세월의 갈증을 해소하려 했다. 옷들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진의 셔츠 혜운의 젖은 티셔츠와 앞치마가 허물처럼 벗겨졌다. 침대 위로 두 몸이 겹쳐졌다. 달빛 아래 드러난 혜운의 나신 로션은 눈부시게 하였다.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선부터 허리, 그리고 굴곡진 골반까지 천천히 쓸어내렸다. 아, 혜운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태진의 목을 끌어안으며 등을 활처럼 휘었다. 형부, 아니 오빠, 나 꿈꾸는 것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태진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며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혜운의 살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수진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살아있는 여자의 온기. 완벽하게 세팅된 인형이 아니라 상처받고 피 흘리는 그래서 더 안아주고 싶은 여자. 사랑해, 혜운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 순간 이 밀실 안에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태진이 그녀의 안으로 들어갔다. 혜운이 태진의 어깨를 꽉 깨물며 신음을 삼켰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는 태진을 받아들였다. 흑, 혜운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의 눈물이 아니었다. 죄책감, 환희, 그리고 끝이 보이는 사랑에 대한 절망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태진은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며 더 깊이, 더 강하게 그녀를 탐했다. 폭풍우가 치던 밤보다 더 격렬한 폭풍이 침대 위를 휩쓸고 지나갔다. 땀과 눈물이 섞이고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닉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처절하게 서로에게 매달렸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엉켜 누워 있었다. 태진은 혜운을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혜운의 머리는 태진의 가슴팍에 놓여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태진의 가슴 근육 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후회돼. 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운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태진의 피부를 간지럽혔다. 아니요.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해도 후회 안 해요. 오빠. 혜운이 고개를 들어 태진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몽환적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우리 약속 하나만 해요. 무슨 약속? 딱 한 달만요. 혜운이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다. 오빠가 다시 서울로 발령나서 올라갈 그때까지만 우리 사랑해요. 언니 생각도 하지 말고 죄책감도 갖지 말고 그냥 남자와 여자로. 혜운아. 그리고 오빠가 떠나면 저 깨끗이 사라질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다시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다. 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여자를 책임질 수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밀어낼 자신은 더더욱 없었다. 그래, 약속할게. 태진은 혜운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 이 한 달 동안은 넌 내 여자야. 태진의 대답에 혜운이 얇게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안도하는 미소. 그녀는 다시 태진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고마워요, 내 사랑.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안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죄악은 달콤한 독처럼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밤이 그들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낙인 로인을 찍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달콤한 시간의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리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태진은 혜운을 더 꽉 끌어안았다. 마치 그녀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행복은 살얼음판 같았다. 아름답게 반짝이지만 밟으면 즉시 깨져버리는 얼음판. 태진과 혜운은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태진이 출근할 때 혜운은 현관까지 나와 넥타이를 매주었고 퇴근하면 두 사람은 현관문이 닫히기도 전에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진이 없는 집은 그들만의 낙원이었다. 적어도 그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금요일 오후 혜은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태진이 일찍 퇴근한다고 한 날이었다. 저녁에 와인 안주로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던 찰나였다. 띠리릭, 띠리릭, 악몽 같은 도락 소리. 혜은의 손에서 걸레가 툭 떨어졌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엄마?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다. 저번에 싸움 이후 일주일 만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다. 아니,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문 열어두고 뭐하니 멍청하게 서 있기는.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연락은 무슨? 저번에 깨진 접시 생각나서 새 거 사왔다. 그리고 김서방 먹일 반찬 좀 해왔어. 순자는 식탁 위에 반찬통들을 내려놓았다. 혜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 순자는 기분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김서방은 아직 안 왔지. 응? 회사에? 그래. 온 김에 이불 빨래나 좀 돌려야겠다. 날이 눅눅해서 곰팡이 슬겠다. 순자가 혜운의 만류를 듣지도 않고 곧장 2층으로 향했다.
혜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내가 할게. 엄마는 그냥 쉬어. 비켜. 네가 하는 게 뭐 제대로 된 게 있어. 형부 쓰는 안방 침구는 내가 볼 테니까 넌 거실이나 닦아. 순자는 1층 안방이 아닌 2층 혜운의 방으로 먼저 들어갔다. 혜운이 뒤따라 들어갔을 때는 이미 순자가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있었다. 어이수, 호레비 냄새. 아니지. 처녀방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순자가 시트를 털었다. 그때였다. 짤그랑 침대 매트리스 틈새에 끼어있던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다. 작고 하얗고 반짝이는 것. 자개로 만든 고급 셔츠 단추였다. 순자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을 구르는 단추를 따라갔다. 혜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것은 태진의 것이었다. 며칠 전 격렬했던 밤에 뜯겨 나간 셔츠 단추.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해서 그냥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단추가 지금 하필이면 엄마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순자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단추를 주워들었다. 그녀는 단추를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혜운을 바라보았다. 이거 남자 와이셔츠 단추 아니니? 혜운은 입을 열 수 없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했다. 그것도 아주 비싼 브랜드네. 수진이가 김서방한테 사입히는 그 브랜드. 순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이게 왜? 네 침대에서 나와. 그게? 말해? 이게 왜 내 이불 속에 있었냐고. 순자의 고함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혜운은 뒷걸음질 쳤다. 엄마, 그게 아니라 빨래하다가 섞여서. 거짓말하지 마. 빨래를 침대 위에서 개니. 그리고 이 단추 실밥이 뜯겨 있어. 힘으로 뜯어진 거라고. 순자가 혜운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단추가 흉기처럼 보였다. 너, 설마. 순자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혜운의 쇄골 아래 티셔츠에 가려진 붉은 자국 키스마크를 발견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 이 미친년이 짝 세상이 번쩍했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혜운의 고개가 돌아갔다. 순자의 손바닥 자국이 혜운의 하얀 뺨에 붉게 새겨졌다. 엄마. 닥쳐, 아가리 닥쳐. 순자는 이성을 잃고 혜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언니 남자를 탐해 네가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한 년? 아, 엄마 잘못했어. 아파. 혜운이 비명을 질렀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등짝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짐승을 몰듯 혜운을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너랑 김서방 잤어, 안 잤어. 바른 대로 말해. 혜운은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침묵이 곧 긍정이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다. 아이고, 내 팔자야. 딸년 하나 잘못 키워서 집안 말아먹게 생겼네. 수진이가 알면 너 죽어.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순자가 벌떡 일어나 혜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너 당장 짐 싸. 짐 싸서 나가라고. 오늘 당장 혜운이 순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엄마 갈 데가 없어. 제발. 갈 데가 없으면 한강물에 빠져 죽든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순자가 혜운을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추를 주머니에 넣었다. 수진이한테는 비밀로 해. 그년 알면 충격받아서 쓰러져. 승진이고 뭐고 다 끝장이라고. 순자의 모성애는 잔인했다. 잘난 딸을 지키기 위해 못난 딸을 철저히 밟아버리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혜운의 얼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명심해. 네가 입 뻥끗하는 순간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김서방 인생도 끝나는 거야. 알았어. 혜운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다. 더러운 년. 어디서 지 언니 흉내를 내려고 해. 퇴. 바닥에 침을 뱉고 나가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혜운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뺨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진이 줬던 그 따뜻한 사랑의 환상은 엄마의 손바닥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태진에게 전화해야 할까? 아니, 할 수 없었다. 엄마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욕심을 부리면 태진의 인생까지 망가진다. 혜우는 무릎을 감싸 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방 구석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고 심판의 날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왔다. 태진이 퇴근했을 때 집 안은 절간처럼 고요했다. 현관 센서등이 켜졌지만 거실은 암흑이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풍겨왔을 된장찌개 냄새도 그를 맞이하던 혜운의 수줍은 미소도 없었다. 혜운아, 대답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태진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섰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여행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가방,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2층에서 혜운이 내려왔다. 코트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으로 한쪽 뺨을 가리고 있었다. 어디가?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운은 태진의 눈을 피하며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비켜주세요. 나갈 거예요. 나가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지 얼굴은 왜? 태진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혜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만지지 마세요. 날카로운 비명 같은 거절이었다. 태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놓았다. 혜우나, 더 이상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다 미쳤어요. 형부도 나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해봐, 제발.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제정신이 든 거예요. 언니한테 미안해서 더는 못하겠어요. 혜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태진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안 돼. 태진이 달려가 캐리어를 낚아채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키세요, 제발. 못 비켜. 이 밤중에 갈 데도 없잖아. 민호 그 자식이 또 찾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상관없어요. 형부랑 같이 있다가 천벌 받는 것보단 나으니까. 혜운이 악을 쓰며 태진을 밀쳐내려 했다. 하지만 태진은 꿈쩍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저항하는 혜운의 양어깨를 꽉 붙잡았다. 그리고 강제로 그녀의 고개를 들게 했다. 그 순간 머리카락 사이로 감춰져 있던 왼쪽 뺨이 드러났다. 시퍼렇게 멍이 든 자국, 그리고 손톱에 긁힌 상처. 태진의 눈동자가 분노로 이글거렸다. 누구야? 누가 이랬어? 민호 그 새끼야 아니면? 혜운이 고개를 푹 숙이며 흐느꼈다. 엄마가 다녀갔어요. 태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장모님, 순자. 들켰어. 단추요? 침대에서 형부 셔츠 단추가 나왔어요.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혜운의 공포,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그리고 뺨의 상처까지. 태진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괴감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쾌락에 취해 흘린 작은 단추 하나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엄마가 그랬어요. 당장 집 나가라고. 안 그러면 언니한테 다 말해서 형부 매장시켜버리겠다고. 형부 인생 끝장내겠다고. 혜운이 태진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다. 그러니까 놔줘요. 나만 사라지면 돼요. 나만 없어지면 형부는 안전해요.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려 하고 있었다. 그 바보 같은 수뇌보가 태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20년 동안 수진의 그림자에서 숨죽여 살아온 여자. 이제는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도망치려 하는 여자. 태진은 혜운을 놔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끌어당겨 벽으로 밀어붙였다. 누가 안전하고 싶대. 태진의 낮은 목소리가 혜운의 귓가에 울렸다. 혜운이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형부, 나 안전한 거 필요 없어. 안전한 거 필요 없어. 너 없는 안전한 삶, 그게 지옥이야. 오빠 제발. 장모님이 알았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네가 나간다고 비밀이 지켜질 것 같아 하니? 우린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야. 태진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차피 떨어질 거면 같이 떨어져. 태진이 혜은의 입술을 거칠게 덮쳤다. 그것은 키스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혜은은 처음에는 저항했다. 태진의 가슴을 주먹으로 쥐고 밀어냈다. 하지만 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혜은의 코트 안으로 파고들었다. 상처 입은 뺨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모든 고통을 자신이 삼키겠다는 듯이 격렬하게 혀를 섞었다. 후. 혜은의 저항이 점차 약해졌다. 그녀의 손이 태진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다. 그래, 도망칠 곳은 없었다. 엄마의 저주도 언니의 감시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 남자의 품에서 타버리는 게 나았다. 혜은이 태진의 목을 끌어안으며 응답했다. 두 사람은 현관 앞 차가운 바닥에 엉켜 쓰러졌다. 사랑해, 하윤아. 태진은 주문처럼 속삭였다. 바닥에 냉기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천을 탐하며 옷을 벗겨냈다. 여행 가방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오빠, 우리 진짜 지옥 가겠죠? 혜은이 울면서 물었다. 태진은 그녀의 눈물을 핥아올리며 대답했다. 상관없어. 네가 있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나한텐 천국이야.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랑을 나눴다. 침대 위에서의 낭만도 부엌에서의 짜릿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고 세상 모든 비난에 대한 처절한 반항이었다. 멍든 혜은의 뺨에 입을 맞추며 태진은 다짐했다. 설령 내일 파국이 닥쳐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이 여자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날 밤 그들은 잠들지 않았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다가올 이별의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언니가 일요일에 온대요. 데리러. 혜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 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도망칠까? 아니요. 혜은이 태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비겁하게 도망치지 마요, 우리. 마지막까지 그냥 우리로 남아요. 폭풍 전야의 고요.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다가오는 일요일의 식탁이 그들의 관계를 심판할 단두대가 되리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다. 일요일 오후 5시 최후의 만찬이 차려졌다. 식탁 위에는 수진이 서울에서 사온 고급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혜은이 새벽부터 준비한 밑반찬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화려하지만 조화롭지 않은 밥상. 마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네 사람의 관계 같았다. 상석에는 장모 순자가 앉았고 그 오른쪽에는 수진과 태진이, 맞은편에는 혜은이 홀로 앉았다. 자, 다들 많이 들어. 우리 김서방 한 달 동안 고생 많았네. 순자가 짐짓 인자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혜은을 향해 서슬퍼런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감사합니다, 장모님. 태진은 바바리 모래알 같았다. 바로 맞은편에 혜은이 앉아 있었다. 멍든 뺨을 화장으로 짙게 가린 채 시선을 밥그릇에만 고정하고 있는 그녀. 당장이라도 그녀의 손을 잡고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태진의 허벅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여보, 이거 먹어봐. 여기 갈비가 아주 부드러워. 수진이 고기 한 점을 집어 태진의 밥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다. 아, 고마워. 당신 살이 너무 빠졌다. 혜은이가 잘 못 챙겨줬나 봐. 수진이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그 순간 혜은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니야, 처제가 정말 잘해줬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혜은이 너도 좀 먹어. 깨작거리지 말고. 수진은 혜은에게도 핀잔을 주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녀는 승리자였다. 남편을 되찾으러 온 여왕처럼 그녀는 여유롭고 당당했다. 태진과 혜은이 어떤 지옥을 겪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식사 중반쯤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오직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다그락 소리만이 거슬리게 울렸다. 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수진의 옆에서 장모의 감시 아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혜운을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태진은 식탁 아래로 다리를 뻗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의 발끝이 맞은편에 앉은 혜운의 발에 닿았다. 혜운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발로 혜운의 맨발등을 지그시 눌렀다. 나 여기 있어. 널 보고 있어. 혜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발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식탁 아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진의 발에 자신의 발을 비스듬히 기대왔다. 식탁 위에서는 완벽한 가족의 식사가, 식탁 아래에서는 불륜의 애절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배덕감이 심장을 터뜨릴 듯 조여왔다. 혜운아. 갑자기 수진이 혜운을 불렀다. 네, 언니?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선 좀 봐. 엄마가 말한 김박사네 아들 조건 괜찮더라. 재혼자리긴 하지만 너한테는 감지덕지잖아. 혜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식탁 아래서 서로 맞닿은 발에 힘이 들어갔다. 언니, 나 지금은 생각 없어. 생각 없긴. 언제까지 혼자 늙어 죽을 거야? 형부 보기도 민망하지 않아. 너 때문에 형부가 여기서 얼마나 불편했겠어. 불편. 수진이 내뱉은 그 단어는 두 사람의 심장을 찔렀다. 불편한 게 아니었다. 너무 편안해서 너무 행복해서 문제였던 것이다. 그만해라 수진아. 순자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매서운 눈으로 혜운을 노려보았다. 얘가 주제를 알면 벌써 시집을 갔겠지. 남자 복 없는 것도 다 지 팔자다. 그냥 이 집 팔고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감시라도 해야 사고를 안 치지. 순자의 말에 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혜운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태진이 입을 열려는 찰나 식탁 아래서 혜운의 발이 태진의 정강이를 툭 쳤다. 그러지 마요. 참아요. 혜운은 태진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이 마지막 만찬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당신이 다치는 꼴을 볼 수 없다고. 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비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사랑하는 여자가 가족들에게 난도질 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죽도록 미웠다. 잘 생각했다 엄마. 얘 혼자 두면 안 돼. 민호 같은 놈이나 꼬이고. 수지는 만족스러운 듯 물을 마셨다. 자,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지. 여보 짐 다 쌌지. 심판의 시간이 왔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식탁 아래서 이어져 있던 두 사람의 연결도 끊어졌다. 따뜻했던 혜운의 천이 사라지자 태진의 발끝에는 시린 냉기만이 남았다. 네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다. 태진은 자신의 트렁크를 끌고 수지는 핸드백을 메고 앞장섰다. 혜운은 현관 기둥에 기대어 그들을 배웅했다. 순자는 혜운의 옆에 딱 붙어 서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다. 혜운아 갈게. 종종 연락하고. 수진이 혜운을 가볍게 안았다가 놓았다. 형식적인 포옹. 응, 언니, 조심히 가. 형부한테도 인사해야지. 수진이 비켜서자 태진과 하은이 마주 섰다. 장모 순자의 눈이 매처럼 두 사람을 쫓고 있었다. 수진 역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도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태진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혜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 가장 예의 바르고 가장 거리감 있는 작별 인사. 하지만 두 손이 맞닿은 순간 그 의미는 달라졌다. 태진은 혜운의 손을 으스러질 정도로 꽉 쥐었다. 혜운 역시 태진의 손을 절박하게 맞잡았다. 손바닥을 통해 서로의 청과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처제, 태진의 목소리가 잠겼다. 건강해.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그것은 사랑해. 잊지 않을게. 죽을 때까지 기억할게.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다. 혜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손을 빼냈다. 네, 형부도요. 안녕히 가세요. 손이 떨어졌다. 세상이 둘로 쪼개지는 것 같았다. 가자 여보.
수진이 태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태진은 끌려가듯 현관을 나섰다. 등 뒤에서 혜운의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는 순간 뛰쳐가서 그녀를 안아버릴 것만 같았으니까. 차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고요한 주택가를 울렸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혜운의 집, 그리고 대문 앞에 서 있는 작고 외로운 그림자. 태진은 눈을 감았다. 잔인한 만찬은 끝났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소화되지 않는 그리움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 뿐이었다. 고속도로 위차는 시속 110km로 질주하고 있었다. 청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그것은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로 복귀하는 타임머신과도 같았다. 운전대를 잡은 수지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에 맞춰 손가락을 까닥거렸다. 조수석에 앉은 태진은 백미러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이미 혜운의 집은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여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네. 그렇지. 수진이 툭 던진 말에 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제자리. 그래, 숨 막히는 아파트 의미 없는 회식 아내의 감시와 통제. 그것이 그의 제자리였다. 그래, 그렇네. 태진의 대답은 건조했다. 영호는 청주 톨게이트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진 채 껍데기만 서울로 가고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봄은 화려했다. 여의도의 한 특급 호텔 웨딩홀. 수진의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태진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1년 전보다 살이 더 빠져 수트가 헐렁했다. 눈빛은 깊어졌지만 그 깊이는 지혜가 아니라 체념이 만든 것이었다. 지난 1년은 지옥 같았다.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태진은 혜운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 뿐이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철저하게 잔인할 정도로 깨끗하게 사라져 주었다. 장모 순자의 감시 아래 강제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여보, 넥타이가 삐뚤어졌잖아. 어느새 다가온 수진이 태진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하고 거침없었다. 오늘 혜운이도 온대. 수진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폭탄 같은 말. 태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뭐? 사촌 결혼식이잖아. 엄마랑 같이 온대. 아, 그리고 혜운이 만나는 사람도 같이 온다더라. 만나는 사람, 엄마가 소개한 사업가라는데 이번 가을에 날 잡을 거라나 봐. 잘 됐지 뭐. 그 나이에 구제해주는 남자가 있으니. 수지는 태진의 가슴을 팡팡 두드려주며 웃었다. 가자. 늦겠어. 태진은 현기증을 느꼈다. 혜운을 다시 본다. 그것도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그녀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억지로 발을 떼었다.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형벌이었다. 웨딩홀 로비는 하객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꽃향기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태진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머, 저기 왔네. 수진이 손을 흔들었다. 태진의 시선이 수진의 손끝을 따라갔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로비 저편에서 혜운이 걸어오고 있었다. 1년 전 헐렁한 티셔츠에 질끈 묶은 머리를 하고 있던 그녀는 없었다. 단발로 자른 머리 몸에 딱 붙는 고급스러운 트위드 원피스 진한 화장. 그녀는 낯설도록 세련된 모습이었다. 마치 수진의 복제품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훤칠한 키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손에 혜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태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언니 형부, 혜운이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목소리는 밝았다. 너무 밝아서 억지스러울 정도였다. 오랜만이다, 혜운아. 더 예뻐졌네. 수진이 혜운을 반겼다. 태진은 입을 뗄 수가 없었다. 혜운의 시선이 태진에게 닿았다. 1초.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예전의 그 물기 어린 눈빛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랜만이에요, 형부. 건강해 보이시네요. 존댓말, 그리고 형부.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강을 확인시켜 주었다. 부엌에서 침대에서 현관바닥에서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맹세들은 모두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이쪽은 인사해, 내 남자친구 최민석 씨. 반갑습니다. 혜은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형님. 남자가 태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형님. 태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남자의 손을 맞잡았다. 악수의 감촉은 차가웠다. 반갑습니다. 태진의 시선이 혜은에게 향했다. 그녀는 태진을 보지 않고 자신의 남자친구 넥타이를 다정하게 만져주고 있었다. 1년 전 태진에게 해주었던 그 손길 그대로 질투가 들끓었다. 당장이라도 저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혜은을 데리고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태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처제의 약혼을 축하해줘야 처우해하는 형부일 뿐이니까. 어머식 시작하겠다. 들어가자. 수진이 태진의 팔짱을 꼈다. 꽉 조여오는 팔짱. 그것은 구속이자 소유권 주장이었다. 민석 씨, 우리 하은이 잘 부탁해요. 얘가 좀 서툴러서. 걱정 마십시오, 처형.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두 커플은 나란히 식장으로 들어갔다. 앞서 걷는 혜은과 남자의 뒷모습. 남자가 혜은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자 혜은이 웃었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태진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살기 위해 그리고 태진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행복한 척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흩어지는 시간. 태진은 화장실을 다녀오다 로비 구석에 홀로 서 있는 혜은을 발견했다. 남자는 차를 가지러 간 모양이었다. 절호의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라도 나눠야 했다. 태진이 다가가려던 순간 혜은과 눈이 마주쳤다. 5미터의 거리. 수많은 인파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태진이 입을 열어 혜은아 라고 부르려 했다. 하지만 혜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주 미세하게 오지 말라고, 다가오지 말라고.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태진을 향해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이번 생에서는 다시는 닿을 수 없다는 영원한 이별 통보. 타세요. 밖에서 남자의 차가 도착했다. 혜우는 태진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회전문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봄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여보, 뭐해 안 가? 등.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진은 멍하니 회전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수진이 묘한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러나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듯한 승자의 표정. 가야지. 태진은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은 태진의 팔을 잡고 손깍지를 꼈다. 1년 전 혜은과 나누었던 그 깍지처럼. 하지만 온기는 없었다. 태진은 수진의 손에 이끌려 호텔을 빠져나갔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에는 삭풍이 불었다. 가슴 한복판에 흉터가 남았다. 비가 오거나 피아노 소리가 들리거나 쇼팽의 녹턴이 들려올 때면 욱신거릴 영원한 흉터가. 하지만 그는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사랑했던 여자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으므로 태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의 철창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